예, 이번 시간에 이제 그동안 제가 토양에 대한 아주 간단하면서 좀 쉽게 설명하려고 토양 자체, 좋은 토양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유기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판 퇴비가 어떤 거냐 구분할 수 있고 고를 수 있고, 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이제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것들, 내가 행동해야 될 것들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가제조 퇴비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비는 만들어져서 나오는 건데, 내가 퇴비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결국은 이거예요. 질소원과 탄소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볏짚만 가지고는 절대 퇴비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볏짚 하나만 딱 놓고는. 그죠? 볏짚에다가 물 뿌린다 하더라도, 물을 뿌려준다 하더라도 퇴비화가 바로 일어나질 않아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거기에다가 질소 역할을 하는 가축분 퇴비라든가, 옛날에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볏짚에다가 요소를 뿌려라. 시설하우스에다 볏짚 깔고요, 요소 뿌리세요. 왜? 요소가 질소원이잖아요. 볏짚은 탄소원. 질소원과 탄소원이 만나면 분해가 일어나요. 그게 퇴비화예요. 그래서 요소를 뿌리라고 한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하우스에다가 볏짚 쫙 깔아버리고 요소 쫙 뿌리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유기농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유기농은 화학비료, 화학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저는 이제 질소원 자체를 쌀겨, 깻묵, 산야초, 두과, 녹비. 그러니까 볏짚도 녹색의 생볏짚은 질소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역할이. 근데 이제 마른 볏짚은, 건초는 탄소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산야초도 다 마른 산야초는 다 말라갖고 노랗게 변한 것들은 탄소원으로 들어가지 질소원으로 안 들어가요. 산야초는 말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생야초잖아요. 그런 거 넣고. 근데 이제 제가 많이 해보면 퇴비화에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보통은 이제 미강, 쌀겨, 이게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분해를 일으켜주는데 역할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내가 식물성으로 퇴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질소원을 쌀겨나 깻묵, 산야초, 두과, 녹비 이런 거 넣으면 돼요. 녹비가 뭐예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사진도 다 있으니까. 네, 녹비가 이제 헤어리 배치 생각하시면 돼요. 헤어리 배치 혹시 아세요? 아, 모르세요? 네, 이따가 이 녹비 작물이라고 하는데, 녹비 작물을 넣어서 이제 같이 발효시키는 거죠. 이렇게 발효시키는 거. 그래서 그 볏짚에다가 요소 뿌리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죠. 같은 원리. 이런 식으로 해야 퇴비. 근데 뭐 몇 대 몇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 답 없어요. 여러분들 퇴비가 언제부터 만들던 퇴비인데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상 때부터 다 만들었던 퇴비인데, 그분들은 과학적 원리를 알고 만드셨을까요?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다 훌륭한 퇴비예요, 저는. 대신 수분을 잘 맞춰야 돼요. 물이 막 질질 흘러나올 정도로 물을 흠뻑 주거나, 그러면은 퇴비화가 잘 안 일어나겠죠. 수분 함량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퇴비화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도 이게 퇴비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우분하고 볏짚하고 이렇게 섞어 넣어서 겨울에 한번 보면은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그게 이제 이 퇴비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달라붙어 갖고 막 분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 열이 엄청나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70도까지 올라가요. 70도까지. 70도까지 올라가면, 자, 우분이나 뭐 개분이나 이런 데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잡초, 종자도 많이 들어있을 거고, 이게 변이니까 풀을 먹다 보니까 종자들도 많이 들어있을 거고, 유해물질도 들어있을 거고, 뭐 안 좋은 병원균도 들어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70도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부 사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퇴비 공장에서는 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온도가 70도까지 충분히 올라가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못한 채 나오니까 부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실제로 퇴비를 뿌렸는데 잡초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거는 부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잡초 종자가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잡초가 더 발화가 되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자가제조 퇴비를 만들면, 여러분들 뭐 옛날에 다 만들어 보신 분은 포대 퇴비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눈으로 딱 봤을 때부터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이 과정을 거쳐서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제가 괴산해서 찍은 건데 지금 이제 60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퇴비가. 네. 생각보다 이 퇴비가 딱 온도계 꽂아보면은 이게 70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겨울에는 이제 추우니까 김이 나니까 좀 알 수 있는데 지금만 해도 이런 날 이렇게 보면은 모르죠. 연기가 안 나니까. 실제 온도계 꽂아보면은 막 50도, 60도 이상 쭉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퇴비화. 그리고 이제 퇴비화가 다 진행이 되면은 이제 이 맨 마지막 요 부분부터 이게 하얗게 곰팡이가 끼는데 뭐 이거 갖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좋은 거예요. 곰팡이들은 이제 이 퇴비화 과정에서 여기 이제 여기 저온성 세균들이 이제 증식하고 여기 이 70도 구간, 이 70도까지 올라가는 구간에는 곰팡이가 없어요. 다 세균만 관여할 수 있어요. 곰팡이는 이 온도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세균들이 이제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지들도 많이 나오니까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사멸할 거 아니에요, 점점. 사멸하면은 그 세균을 먹으려고 곰팡이가 나오는 거예요. 곰팡이가. 그래서 이 곰팡이는 대부분 이제 그 방성균 계통이에요. 방성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균을 좋아하는 게 방성균인데 이 방성균은 기랑작용 들어보셨죠? 기랑 미생물 이게 병원균 같은 것들을 잡아먹는 균들이 이런 방성균 종류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런 균들이 이때 많이 자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퇴비의 하나의 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가 끼면 이게 퇴비화가 이제 종료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온도계를 딱 꽂아봤는데 이제 온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 그러면 이제 퇴비화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비 더미가 너무 크면은 이 안쪽에 이제 퇴비화는 무조건 산소가 있는 호기 발효거든요. 근데 이 안쪽에는 이제 공기가 안 들어가면은 그 부분은 이제 부패가 돼요. 발효가 아니에요. 부패가 되기 때문에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 공장에 가면 그렇게 엄청나게 큰 로터리 같은 게 있어요. 쫙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뒤집어 줘요. 뭐 김이 막 무락무락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 갖고 이제 퇴비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퇴비를 만들 때는 재료의 선정, 수분을 유지해요. 수분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냥 약간 걸쭉한 느낌. 떡보다는 떡 정도 되는, 딱 만졌을 때 떡 정도 되는, 물이 뚝뚝 떨어지면 안 된다. 근데 이거 해보시면, 저도 해봤지만 뭐 저 같은 사람도 다 이 정도면 수분 충분하다 이 느낌이 딱 들어요. 하다 보면. 그렇게 수분 유지해 주시면 되고, 발효 촉진을 위해서 이제 뒤집어 주라고 하는데 퇴비에다가 이제 미생물을 갖다가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생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더 좋은 퇴비를 만드는 역할은 아니고 퇴비화가 빨라지는 역할. 퇴비화가 내가 뭐 한 달 내지 2달 걸릴 것이 미생물을 갖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정도까지 그냥 한 달 이내에 퇴비화가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초기에 부패할 수 있는 확률을 적게 해주죠. 부패. 발효가 아니고 부패로 넘어갈 수 있는데 미생물은 그 부패로 넘어가는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퇴비라는 것은, 여기는 지금 퇴비 시작 전이에요. 여기는 퇴비가 끝난 후고, 이 퇴비는 원재료가 뭔지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원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형체가 다 똑같아요. 없어져요. 젓갈색. 뭘 볏짚을 넣는지 뭘 넣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 퇴비를 딱 열어봤는데 볏짚이 이물질 같은 게 돌아다닌다, 톱밥 같은 게 보인다, 이상한 이물질이 보인다? 좋은 퇴비 아니에요. 냄새도 안 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퇴비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가림막을 해주는 게 좋아요. 비를 맞아버리면 수분 함량이 이제 높아지겠죠. 비 맞으면. 그래서 부패로 넘어가기가 좋고. 그래서 내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소 키우시는 분들 보면 퇴비사가 따로 있잖아요. 다 그 비가림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옛날에 퇴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 퇴비사를 경종농가, 이 작물 재배하시는 농가한테 퇴비사를 좀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쓰시는 분들은. 녹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녹비는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고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연구는 많이 했는데 이 홍보가 제대로 좀 안 된 것 같아요. 호밀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호밀은 다 아시고 헤어리 배치는 지금 모르시죠? 제가 사진을 준비했나 모르겠네요.
헤어리 배치는 요즘에 지금 막 꼽히는 건데 보라색으로 보이세요? 혹시 보셨어요? 콩같이 이렇게 포복형으로 막 나서 잎사귀가 옆에 쫙 나 있고 보라색으로 꽃이 피고 예쁘잖아요. 예, 예. 그게 헤어리 배치예요. 그게 헤어리 배치예요. 예. 그게 이제 그 중국에서 채종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녹비용으로 심는 헤어리 배치는 굉장히 이제 골격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요런 야산에서 자라는 이런 것들은 좀 우리나라 토종 계통이라 좀 작아요. 그럼 작은데 그걸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한국 고유 이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배치라는 게 그냥 풀이란 뜻이에요. 헤어리는 이름이고요. 예, 헤어리 배치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그거는 호밀은 벼처럼 이 벼과 작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헤어리 배치는 이게 보셨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복형이에요. 이렇게 딱 직립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거는 두과형이라고 해요. 콩과라고 해요. 우리 옛날 팥 같은 그런 느낌이 녹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호밀과 같은 벽과 작물하고 그다음에 이 헤어리 배치 같은 콩과 녹비 작물이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호밀은 시설하우스에서 굉장히 유용해요. 왜 유용하냐? 자, 토양의 물리성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게 뻗어요. 뿌리가 깊게 뻗어서 이 흙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좋아요, 뿌리가. 그래서 딱딱 벌려줘요, 토양이. 그래서 경반층이 있는 토양을 뚫어준다 이거예요, 호밀이. 그 정도로 뿌리, 이따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물리성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타간물질이라는 게 뭐냐? 자, 잡초 같은 거, 그 다음에 병원성 미생물 같은 거, 이런 거를 억제시켜버리는 그런 물질이 타간물질이에요. 알레로파시라고 하는데, 그런 물질을 분비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호밀을 심고 그 후작으로 뭐 고추라든가 이런 걸 심게 되면 잡초 발생이 없어요. 그리고 역병이 안 와요. 근데 이제 이게 무한정 그러는 게 아니고 한 40에서 45일 정도 지연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호밀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타간 물질의 역할인데 이제 그리고 월동이 잘 되죠. 월동이 잘 되고 이 헤어리 배치는 월동이 좀 떨어져요. 월동률이 좀 떨어져요. 막상 논 같은 데 뿌리면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호밀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벽과 작물이다 보니까 질소 함량이 낮아. 질소 함량이 낮아가지고 이게 그 비료 역할은 좀 잘 못해요. 근데 이제 퇴비 역할은 좀 잘한다. 퇴비 역할은. 볏짚 대신에 이 호밀을 말린 걸 갖다 집어넣어서 퇴비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헤어리 배치는 질소 함량이 높다. 그래서 이 두과의 그 여러분들 그 풀이 자라는 보라색 꽃이 피는 이 시기에 이제 토양에다가 갈아 엎어주면 그거 자체가 비료 역할을 해요. 유기질 비료하고 똑같아요. 들어가는 순간 미생물이 딱 공격해가지고 바로 분해되면서 질소가 다이렉트로 나와버려요. 근데 부식 함량은 좀 떨어지겠죠. 호밀에 비해서.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거는 유기질 비료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비료량이 많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비료 작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어리 배치를 비료 작물이라고 하는데 비료 작물이 좋고 경관 작물로서 가치가 뛰어나고 분해가 아주 잘 돼요. 호밀에 비해도 분해가 아주 잘. 유기질 비료처럼 그냥 딱 땅에 대자마자 녹아버려요. 그 정도로 뭐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과장한 표현인데 여튼 땅 속에다가 로타리 쳐서 넣어주는 순간 바로 이렇게 분해가 시작된다. 그래서 가격이 종자가 이제 중국에서 채종돼 갖고 넘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게 좀 흠인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키로에 한 4,4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되고 이제 종자량을 이거는 조금 뿌려요. 종자량을 헥타당 시바르당 한 6kg, 6, 7kg 정도 뿌리거든요. 그래서 종자량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이게 월동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인모종 파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논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대부분 이제 하우스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온도 자체도 잘 돼 있고 해서 헤어리 배치를 뿌릴 수 있으면 뿌리면 좋은데 헤어리 배치가 말 그대로 비료 작물이잖아요. 그죠? 비료 작물인데 내 토양에 비료 이미 많은데 굳이 헤어리 배치를 뿌릴까? 그래서 헤어리 배치는 저는 이제 추천 자체를 하우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지 않습니다. 노지 특히 이제 그 객토하신 분들
산지 개간해가지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헤어리 배치를 뿌려서 길러서 로타리 쳤을 때 객토하신 분들이 뭐 해야 될지 몰라요. 비료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꾸. 작물이 사실 잘하진 않거든요. 잘. 그랬을 경우에 헤어리 배치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분해량하고 무기화율을 보면 헤어리 배치는 쉽게 얘기하면 질소 무기화율이 100%예요. 그죠? 들어가자마자 다 100%로 질소로 변환돼서 다 나온다는 얘기고 자, 호밀은 한 60% 정도 되죠. 이게 땅속에 들어가도 한 60% 정도밖에는 질소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볏짚은 29%예요. 그러니까 볏짚만 갖다 집어넣어서는 뭐가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미강을 섞든 가축분을 섞든 요소를 섞든 섞어서 발효를 시켜서 분해를 도와줘야 돼요. 질소를. 그래서 볏짚은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땅속에 있는 질소를 얘네들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질소 기하 현상이 나와요. 내가 키우고 있는 작물의 질소도 빨아먹어요. 그래서 볏짚은 그냥 넣으면 안 되죠. 자, 하우스의 양분 자체가 워낙 많아서 내가 이 염류 장애라든가 이런 게 걱정이 되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굳이 질소를 해서 볏짚을 갖다가 퇴비화 해갖고 넣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냥 볏짚을 갖다 집어 넣어요. 썰어가지고. 왜? 흙 자체에 이미 양분이 많기 때문에 볏짚 네가 좀 빨아줘라. 그거예요. 그래서 볏짚 갖다 집어 넣는 거고 또 그 볏짚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 흙 자체가 좀 푸석푸석해지면서 뿌리 뻗음이 좋아지고 예.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 수박 농가라든가 지금 딸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딸기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유행처럼 그렇게 지금 볏짚 넣는 게 되게 좀 당연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 농법 자체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제 그런 농법이 이제 계속 비료를 화학 비료를 내가 생각할 때보다 좀 더 과도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농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사실은 조금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좀 그런 정량적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 이렇게 넣고 비료량은 정말 최소화하면서 키운다면 굳이 이제 볏짚만 넣을 필요는 없는 건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를 못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고착화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거 자체를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거는 분명히 좋은 농법 중에 하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일부 내 농법에 맞다라고 보면은 하는 건 저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때 얘기한 것들은 이제 퇴비 부분에 대해서 밑거름은 어쨌든 넣어야 되고 내 토양이 볏짚만 갖다 평생 갖다 집어 넣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이 완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퇴비를 뭐 볏짚 넣으신다고 해서 퇴비를 안 넣으시진 않잖아요. 그죠? 퇴비 넣고 볏짚을 또 넣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녹비작물을 얘기하면서 이제 볏짚 얘기는 주로 많이 쓰니까 볏짚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 왜 호밀이 그 좋은 하우스에서 좋은 녹비작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호밀 자체가 지금 뿌리가 지금 여기 한번 보시죠. SR율이라는 게 뭐냐면 루트 대 슈트예요. 뿌리 대 지상부, 지하부 대 지상부 비율이에요. 그러면 자 헤어리 배치 한번 봅시다. 자 1.9란 얘기는 지하부보다 뿌리보다 지상부가 1.9배 많다는 거예요. 2배 정도 많다. 눈에 보이는 지상부가 밑에 뿌리보다 2배 정도 많은 건데 호밀을 한번 볼까요? 0.8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는 호밀보다 땅 밑에 있는 호밀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뿌리가 있는데 논문에 보면은 호밀 뿌리가 1.5m까지 내려가는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논문 자체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 뿌리 뻗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녹비작물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녹비작물을 제대로 좀 이렇게 활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녹비작물 활용하는 거를 좀 익숙하지 않아 해요. 근데 볏짚은 되게 편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볏짚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제 유기농 하시는 분들 다 보면 이렇게 하우스에다 그냥 볏짚 생볏짚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넣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그분들은 이제 휴작기에 항상 호밀을 심어서 호밀이 이제 충분히 뿌리가 뻗은 상태에서 갈아엎어서 그거 양분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미 물리성이 어느 정도인 게 쉽게 얘기하면은 굳이 볏짚을 넣지 않아도 될 정도로 땅이 부드러워지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역할 자체를 하기 때문에
녹비 작물이 한 2년 정도만 내가 녹비를 돌려보면 흙이 이제 대부분 자랑하시는 분들이 그 지팡이에다가 이렇게 자기 흙에다 이렇게 꽂아보세요. 자랑하시는 분 어디까지 들어가나. 근데 제가 본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시는 분이 한 2m에서 3m까지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하우스인데 예, 새싹 채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데 이제 일조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녹비 작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볏짚을 잘라서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적 플랜보다는 약간 이제 단방기적 처방이라고 본다면 이 녹비 작물을 심는 것은 이제 어떤 그런 좀 장기 레이스적인 측면에서 좋은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내 토양에 염류집 쪽이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어떤 농법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면 이런 호밀이라든가 이런 이 벽과 작물을 휴작기에 한번 심어보는 것이 저는 이제 추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노는 하우스 그냥 한번 뿌려보자라는 식으로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 한번 추천해보고 싶고 알고 뿌려야 하잖아요. 알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딸기가 끝나는 시점은 5월달, 5월 말이나 뭐 6월 초 정도라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때 뿌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호밀은 이제 여름에 뿌려버리면 좌지 현상이라고 해갖고 월동 작물인데 월동을 못하면은 얘네들 그냥 쓰러져 버려요. 좌지 현상이라고 해서 노랗게 변화, 하고 현상. 너무 뜨거우면 얘가 노랗게 그냥 타버리고 그냥 딱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호밀은 원치 않고 뭐 수단그라스나 뭐 이런 종류의 그것도 다 벽과거든요. 그런 종류 있고 혹시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그 네마 장황이라는 그런 종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뿌려주시면 뿌려서 한번 키워보시면 어떤 그런 느낌이 이거 한번 뿌렸는데 괜찮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계속 좀 뿌려보시고 하나 예로 남원 금지에 가면 이렇게 엽채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엽채류 끝나시면 거기는 물 대고 그냥 벼를 심어버려요. 하우스에다가.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봤을 때 탁월한 방법이다. 왜? 물을 가둠으로 인해서 이 하우스 안에 있던 양분이 물 위로 빠져나오죠. 그 물을 계속 걸러대면서 벼를 키워가지고 뿌리 그 뻗음으로 인해서 토양 내의 물리성 개선해요. 양분은 물로 빨아올리고 뿌리는 뻗어가지고 물리성 개선시키고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게 거기서는 이제 벼를 재배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알곡제 잘라서 토양에다가 환원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혹시 이제 딸기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녹비 작물인 거예요. 쌀 먹으려고 거기다 심겠어요, 그거를. 내 토양에 다시 돌려주려고 심는 거지. 그런 게 다 녹비예요. 녹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내 그 작기 중에 하우스, 아까 얘기했죠. 유기농에서는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는 흙 상태로 존재하는 걸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그래서 내가 이 작물을 키우고 전작물이 끝났으면 후작물로 녹비 작물이 됐든 어떤 다른 작물이 됐든 심어가지고 내 토양이 나대지로 나와 있는 거를 최소화시킨다. 그게 이제 유기농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녹비 작물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뭐 이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녹비 작물의 핵심 기술은 뿌리는 시기하고 갈아엎는 시기,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갈아엎냐. 호밀 같은 경우에는 출수 직전에 갈아야 돼요. 출수 직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출수하는 게 이제 하나둘씩 보인다. 그럼 그때 이제 갈아엎어야 돼요. 그때가 건물량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기고, 왜 이 시기에 해야 되냐면 호밀이 이제 그 이상 더 가버리잖아요. 로타리에 감겨버려요. 호밀이 이제 말라가지고 밑에서부터 감겨서 작업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출수 직전에 보통 갈고, 호밀이 뭐 한 5cm 자랐는데 갈아엎었다. 그러면 좀 이제 별 효과를 못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헤어리 배치는 1평방미터당 뭐 1.5에서 2kg 뭐 될 때 뭐 쓰라고 하는데, 헤어리 배치는 이렇게 손으로 들어가지고 허리춤 정도의 허리 배치가 오면 그때가 이제 환원하는 시기예요. 보통 한
170cm, 키 170cm 기준으로 허리 정도 자라면 갈아엎는 시기가 되는 거고, 호밀은 이 벽과 이 볼이나 호밀 같은 거를 심을 때는 어쨌든 출수 직전 직후 출수하는 게 보이면 그때 갈아엎으면 가장 좋다. 노타리에 안 감기고 편하게 환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운형이나 헤어리 배치 같이 이 두과 작물 같은 경우에는 노타리를 치면 깨끗하게 잘 쳐져요. 근데 호밀은 잘 안 쳐지죠. 근데 하우스에서는 이렇게 한 번만 쳐도 상관없어요. 바로 이제 그게 변하니까 어차피 내가 거기서 관리기로 두둑 쳐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논에서는 이제 2번 정도 쳐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2회 정도 치면은 이제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논 얘기인데 두과 녹비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하고, 제가 두과 녹비 헤어리 배치는 땅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녹아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을 대도 깨끗해요. 근데 이제 이 화분과 녹비는 이렇게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저는 물을 빼고 뭐 다시 대라고 그러는데, 논에서는 제가 호밀을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두과 녹비는 충분하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화분과는 염류를 제거하고 물리성 개선하고 잡초 병해충 경감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우스에 좀 추천한다. 호밀이라고 하는 것은 딱 호밀을 심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호밀과 같이 벽과 작물들을 심으면 토양 물리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두과는 질소 공급, 여기 질소 공급, 뭐 토양 미생물상 개선 뭐 이런 얘기인데, 질소 공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객토한 토양이라든가 산지를 개강한 토양에 어떤 이제 유기물을 공급하고 질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헤어리 배치를 심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적으로 뭐 내마장황, 겨자, 아주까리, 동북콩 뭐 이런 것들이 녹비작물로 지금 굉장히 많아요. 유럽에는 이 녹비작물 종류가 몇백 가지 이상 다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기능성 녹비작물들인데, 이 내마장황 같은 경우는 선충을 잡아내는 작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마장황을 심어서 갈아엎으면 선충 밀도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 같은 데나 멜론 이런 데에서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종자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해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이 녹비작물에 관련돼서는 좀 연구가 좀 더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호밀하고 헤어리 배치 이 두 가지에서는 상당히 연구가 진척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녹비 작물을 잘 선택해서 하우스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생물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을 건데, 일단 미생물 얘기를 조금 드리고, 미생물이 꼭 뭐 센터에서 나오는 미생물도 있고, 돈 주고 사는 미생물도 있죠. 네, 돈 주고 사는 미생물도 많이 있는데, 네, 엄청 비싸죠. 네, 비싸요. 비싼데 진짜 왜 비싼지 왜 비싼지를 알려면은 하나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요거를 보셔야 돼요. 미생물제가 뭐 고체도 있고 액상도 있어요. 그죠? 액상으로 나오는 미생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상, 입상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항상 액상이 됐든 분상이 됐든 뭐 입상이 됐든 포대 뒤에를 보세요. 병 뒤에를 보시고, 뒤에를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영어가 막 써 있고. 네, 책자 보시면은 영어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영어 써 있고, 거기에 뭐 몇 점 몇 소수점 나오고 막 이거 머리 어지러워요. 그 여기서 뭐만 보면 되냐? 10의 몇 승인가만 보면 돼요. 10의 몇 승. 자, 12위에 조그만한 글자 있잖아요. 10의 몇 승. 네. 이게 10의 6승 써 있잖아요. 그죠? 10의 6승인데, 아마 오늘 가서 농약방 가자고 미생물제 하나, 액상으로 된 거 미생물제 하나 꺼내주셔 해가지고 딱 보시면 한 80에서 90%는 10의 5승으로 돼 있을 거예요. 10의 5승이면 0이 5개잖아요. 그러면 자, 1cc당 미생물이 10만 개밖에 없는 거예요. 10만 개. 네. 10의 6승이면 100만 개. 10의 7승이면 1000만. 10의 8승이면 억. 10의 9승이면 10억.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유산균 있잖아요. 그죠? TV 선전 나오는 거. 뭐라고 선전 나와요? 10억 개의 유산균이 내 장 속에. 10의 9승이란 얘기예요. 그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10의 9승 정도면. 엄청난 기술인 거고, 우리나라 농업미생물 중에 10의 9승을
10의 구승을 인증을 10의 구승을 이제 내가 보장하는 거잖아. 이거 보장한다는 얘기거든. 내가 최소한 내가 1g당 10의 100만 마리 정도는 내가 최소 이거는 보장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10의 구승을 보장한다는 것은 농업미생물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유산균 가격 비싸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고도의 기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10의 정말 좋은 것들이 이게 미생물은 액상으로 된 것들은 10의 5승밖에 안 돼요. 무조건. 거의 액상으로 10의 6승을 보증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입상으로 된 거나 분상으로 된 가루로 된 형태에 나오는 미생물들은 그래도 10의 6승까지.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이 미생물제를 굳이 액상은 미생물제를 살 이유가 없다. 돈 주고 살 이유가 없다. 미생물제가 사고 싶어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보면은 입상이나 분상을 사라. 고체로 된 걸 사라. 고체로 된 것들은 유통기한이 길고 활력도 더 뛰어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10의 몇 승인가를 보시는 건 이제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센터에서 나오는 미생물하고 시판되는 미생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센터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이 사실 이 업체에서 생산되는 미생물보다 더 좋은 균주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에서 유리가 있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센터에서 막 갓 생산했어. 막 갓 생산하면 몇 승 정도 될까요? 그 이상이에요. 10에 8승 정도 돼요. 9승까지 나오는 경우는 퍼멘터라는 기계를 활용했을 때 10에 9승까지 나왔다가 떨어지는데 센터에서 막 갓 생산해갖고 나오는 것들 보면은 평균적으로 10에 8승, 그러니까 한 1억 개 정도. 1cc당 1억 마리 정도는 미생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업체에서 나올 때도 1억 마리 정도 돼요. 10에 8승 정도, 9승 정도 찍는 애들도 있고, 업체가. 근데 그게 농약상으로 갔다가 유통업체 갔다가 내 손까지 돌아오는데 뭐 짧게는 2주, 멀게는 뭐 한 달 내지 2달씩 걸려요. 걔네들 유통기한 딱 6개월로 정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달 동안 계속 떨어지고 액상은 계속 떨어져요. 그래도 고체로 된 것들은 유지가 돼요. 근데 액상으로 된 것들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자, 센터에서도 처음에 내가 막 생산해가지고 교육받으시고 받아갖고 오면 자, 10에 8승 정도 유지가 돼요. 그럼 그날 딱 뿌리면은 미생물로서 최고의 효과를 그날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남았다고 해갖고 뚜껑 닫아갖고 상온에다 대충 방치를 하면 보통 한번 뿌리면 한 2주나 10일 정도 있다 뿌릴 거 아니에요. 다시 뿌리려면. 그러면 그때는 이미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센터에서 받은 미생물은 남았다. 냉장고로 저온 창고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제가 EM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냉장 보관해도 한 달 이상 가시면 떨어져요. 냉장 보관 하셔도 한 달 이내에 웬만하면 다 쓰셔야 하고 그날 받아서 그날 쓰면 제일 좋고요. 근데 보통 20리터씩 한 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말통을 받으시면 한 번에 다 쓰시면 좋은데 못 쓰시게 되면 저온 창고로 들어가서 한 달 이내에 다 쓰셔야 한다. 웬만하면은 이제 뿌리는 노동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왕 한번 뿌리는데 최고 효과를 낼 때 뿌려야지. 그거를 물론 기계가 뿌려주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이 뿌릴 거면 그러면 그냥 그런 거는 집 앞에 있는 텃밭이나 좀 주시고 실제로 다시 또 센터 가서 새 거 받아갖고 뿌리시는 게 좋죠. 할 수만 있으면. 근데 미생물은 그 부분만 머리에 담아 놓으면 사실 다른 거 뭐 크게 뭐 이 균주는 무슨 능력이 있고 이 미생물은 무슨 이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작물에 뿌려보면 다 똑같아요. 왜 우리나라가 미생물 산업은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농약은 잘못 뿌리면 어떻게 돼요? 작물 다 죽어요. 업체가 책임져야 돼요. 그죠? 농약 같은 경우 비료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생물은 잘못 뿌려도 절대 안 죽어요. 작물이 죽을 일이 없어요. 막말로 맹물 갖다 뿌린다고 해서 뭐 10에 5승짜리, 4승짜리, 3승짜리 미생물 뿌린다고 해서 뭐 더 잘 자라는 것도 아니지만 못 자라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작물이 죽어버리면 당장 농가가 미생물 산업체 가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이제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미생물은 최소한 죽진 않아. 작물이. 그래서 미생물 산업은 그냥 꾸준히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 그걸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센터에서 미생물 하는 것도 사실 농가한테 줬을 때 가장 안정적이에요. 효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미생물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제 EM이나 이런 것들은 복합균이라고 해서 EM 같은 경우에는 EM 하나에 한 80여 종이 들어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시는 거는 지금 뭐 고초균, 유산균 뭐 이런 거죠. 고초, 유순, 효모균, 광합성균, 그죠? 예, 유산균까지. 예, 그런 거죠. EM도 보면은 고초균하고 유산균하고 효모 요 세 가지가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EM의 그 핵심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요 세 가지가 EM의 핵심 미생물들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자연을 닮은 사람들 조영상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위적인 미생물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산 속에서 이제 부엽토 있잖아요. 낙엽 밑에 부엽토를 긁어가지고 거기다 설탕 넣고 이렇게 배양을 해서 쓰기도 해요. 이런 미생물이 무슨 미생물이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는데 내 토양에 뭘 배양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배양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뭐 A도 맞은 것 같고 B도 맞은 것 같고 C도 맞은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팩트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미생물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10의 몇 승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도 10의 5승짜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10의 8승짜리 일시시당 1억 마리 정도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액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훨씬 낫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생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얘기밖에 할 얘기는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대나무밭 밑에다가 찐밥을 넣고 이렇게 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같이.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기 발효하고 혐기 발효가 있는데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직 한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 액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사냐초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는 이제 유기농에서는 유기액비라고 해요. 그거를 유기액비라고 하는데 가축분 액비하고 가축 분뇨 액비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건 식물성 액비인 거죠. 그래서 뭐 한방약초나 뭐 사냐초 액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제 그런 것이 만들 때 이제 설탕물에다가 뭐 그거를 재고 뭐 거기다 뚜껑을 비닐을 덮고 뚜껑을 덮으면 이제 혐기 발효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발효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호기 발효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해서 이게 알아낸 건데 간단한 표로 만들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호기 발효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산소 발생기를 이제 발효할 때 꽂아 넣는 거죠. 이거는 물 액상 발효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다가 이제 이렇게 담궈 놨는데 이 호기 발효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 분해 속도가 매우 빠르고 질소 함량도 많이 감소가 되고 에너지가 많이 높아서 열 발생이 많이 돼요. 그리고 미생물도 호기성 미생물이 훨씬 많아요. 종류가. 혐기성 미생물은 적고. 그래서 이게 관여미생물도 매우 많고. 그래서 완료 후에 보면은 악취가 거의 없어요. 문을 열어놓고 이제 대부분 이 호기 발효는 빠른 시간 안에 액비를 쓸 경우에 이제 호기 발효를 많이 해요. 혐기 발효는 담궈놓고 막 100일, 6개월씩 담궈놨다가 쓰는 게 혐기 발효에서 쓰는 액비고. 그래서 이 호기 발효는 빠른 시간 안에 보통 일주일 안에 다 소모시키는 그런 종류의 발효를 할 때 이런 거 쓰는 거고 보통 이 호기 발효는 이제 막걸리 이런 걸 이용을 많이 하죠. 요구르트, 막걸리 이용할 때는 이런 호기 발효를 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혐기 발효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설탕도 안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물에다가 미생물 같은 거는 좀 넣어줄 수도 있는데 물 같은 경우에다가 이제 그냥 그 쟁이는 거죠. 뭐 사냐초를 쟁여도 되고 그 배 같은 경우에는 적과하고 남은 그 어린 열매를 갖다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딸기로 얘기하자면은 순짓고 남은 그 애가랑 따시잖아요. 따면은 그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다시 액비로 담는 거예요. 액비로. 그래서 혐기 발효. 물에다가 뭐 흑설탕을 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넣으시고 예를 들어 그 애가를 따고 남은 잎사귀라든가 이런 게 처리하기가 애매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걷다 이제 담아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많이 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조영상 씨라는 분이 개발한 거지만 조영상 씨 생각은 그래요.
딸기가 가장 원하는 영양소는 딸기 잎에 있지 않느냐. 딸기가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영양소는 딸기 과일이나 잎사귀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늘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내가 나온 농업 부산물이잖아요. 그게 그냥 버려지는 폐기물인데 버려지는 농산물을 버리지 말고 그걸 다시 흑설탕 물에다가 재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그거를 이제 상층액만 쓰거든요. 상층액만 써서 이렇게 관수해 줄 때 이렇게 조금씩 섞어가지고 넣어주면은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써서 문제가 되셨던 분은 없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의 현기 발효 과정 속에서 뭐 잎사귀 안에 있는 뭐 미소 동물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문제 삼을 수 있는 병원균이라든가 뭐 응애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또 뭐 뿌리파리의 알이라든가 이런 거는 6개월 발효 기간에서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액비 그 상층액을 갖다가 일부 좀 희석해가지고 관수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병해충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딸기에 필요한 게 딸기 잎에 있다라고 보는 것은 좀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가 딸기 잎사귀를 따고 이런 버려지는 것들이 그동안 아까웠다. 좀 아까운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실 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한 50리터짜리나 사셔가지고 빨간 다라이에다가 물을 채우고 거기다가 딸기 그 따신 잎사귀를 같이 재가지고 흑설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천일염을 좀 넣으시면 굉장히 더 좋습니다. 천일염이 미네랄 제공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 시도해 보실 분들은 시도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 대신 이 현기 발효는 유기물 분해 속도가 느리고 완료 후에 악취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악취가 있다고 해서 뭐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뿌려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호기 발효는 대부분 이제 이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현기 발효를 하면은 이 6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별로 형체가 그냥 남아 있어요. 물에 젖어 있을 뿐이지 형체는 있어요.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상층액만 떠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맛들이신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그런 걸 하세요. 이제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더 있다 없다라는 것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은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순환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이게 다시 순환되는 거. 그래서 순환의 목적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현기 발효, 호기 발효 하는 방법들인데 한번 설명을 뭐 굳이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뭐 육묘 하시는 분들은 또 육묘 준비도 이제 슬슬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딸기 값이 계속 좋았으면 좋겠는데 좀 조금 올해 아쉬웠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꼭 딸기 농사 잘 지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